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지요?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30주 그리고 86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에 저희들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매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밝은 모습으로 활기차게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이 수강 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국민혁명당 창당 기자회견을 위해 이제 광주에서 또 기자회견을 갔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호남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돌 때에 주님께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이 국민혁명당을 통해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대한민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주님 붙드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운동을 앞서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이죠. 대상과 관점.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니까 전부입니다.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보면 성경적 관점을 알 수가 있죠. 모두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신학의 5대 분야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의 신학, 다른 말로는 조직 신학. 두 번째, 주경 신학, 성경 신학. 세 번째, 역사 신학, 교회사. 네 번째, 실천 신학. 다섯 번째, 현대 신학. 네, 우리 성경적 관점,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둘이죠.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무엇입니까? 또 너희로 믿고, 네, 띄워주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둘.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로 볼 때 성경적 관점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 우리 지식의 구조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식의 구조. 네, 그래서 가장 아래가 무엇입니까?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문과학,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 신학, 그 다음 성경, 그 다음이 예수.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 신학의 내용이 성경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됐죠? 뭘 버려야 됩니까? 신학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네, 성경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께서 어제 우리 전국 주일 연합예배 광화문, 이 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전국 연합예배?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하실 때 이 평신도 설교학교에 평신도 설교학교도 그렇고 여기 청교도 신학원도 신학특강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내가 남한테 가르칠 때 내가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까지 한국교회사 처음부터 그 다음에 한국교회 찬송가사 그 다음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오늘 86강까지 이어져 왔는데 86번 뭐를 반복했습니까?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학의 정의 그렇죠? 신학의 정의 대상과 관점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이거를 이제 다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86번이나 우리가 했으니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어떤 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과 이 신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나 혹은 예전에 배운 것 중에서 성경과 신학이 부딪힐 때 뭐를 택합니까? 성경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종종 계시고 종종이라기보다 많이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이런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신학의 대상은 둘이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가 신학의 대상인데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일본에 대한 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래서 그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05번 미안해. 이거 조금 이따 하고 오늘 그 63번. 네.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 그 소제목들이죠. 한번 읽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대한인 국민회 지도자로 부상. 프린스턴에서 인맥을 구축하다.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독립운동.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외교력에 기반한 독립운동. 3.1 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제네바 군축회의 참여.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 저술. 일본 내막기를 영어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Japan Inside Out 발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그 다음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일 전쟁, 그 다음 1945년 8월 해방 이런 소제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따가 교수님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분도 이렇게 내용을 한번 우리가 소제목을 읽으니까 정리가 되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에 있고 이 소제목은 다 이렇게 시간순입니다. 시간순. 오케이. 그래서 그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05번. 네, 잠깐 띄워주세요. 이거 이제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읽었었는데 미국 선교사의 대한, 한국을 대하는 그리고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변천했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뀌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왼쪽에 이제 일본 정부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선교부, 현지 선교부, 선교 스테이션,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맨 처음에는 일본 정부만 따로 있고 미국 정부에서부터 한국교회가 다 같은 편이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연결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한일 합방이 됐을 때는 일본 정부, 미국 정부, 미국 선교부, 뉴욕에 있는 선교부까지 한 편이 되고 한국에 있는 현지 선교부부터는 다른 한 편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사변, 1931년이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나? 현지 선교부, 한국에 있는 대표 현지 선교부까지가 일본하고 이제 나란히 서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지방별로는 지방별 스테이션부터는 한국교회랑 이어졌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939년에서 이때는 뭐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이때는 선교 스테이션, 각 지방에 있는 선교 스테이션까지 일본 정부와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되고 개인 선교사만 한국교회 편에 있다가 1942년 태평양 전쟁이죠. 이때는 이제 개인 선교사까지 다 일본 정부에 나란히 있다는 건 다 추방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혼자 남아서 이 마지막 3년을 견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보려고 그러는데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저희 연구원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창립 24주년 기념으로 이제 모였고, 창립 기념 때는 항상 그 명예원장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제 선생님이시고 여러분도 한국교회에서 그분의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분께서 항상 이렇게 토론 세미나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에 주제는 뭐였냐면은 1907년 그 세계사적인 변증학 이런 제목으로 토론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1907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성령 대강림 평양 그 해예요. 그래서 이때 평양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 그것이 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지금 이 미국 선교사의 대한대일자세 변천사와 아울러서 이 자세가 달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있죠. 미국 정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 교회, 특별히 이제 그 NCC 있죠? 미국 NCC. 그 다음에 미국 언론이 있어요. 미국 언론. 아시겠죠? 미국 언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쓰자면은 언론부터 먼저 써야지. 이게 이 세상이니까. 미국 언론, 그 다음에 미국 교회인데 이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게 아니고 이제 미국 교회들의 모임 있잖아요. 미국 NCC.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 교회, 그 미국의 NCC 있잖아요. 일자하에. 이 둘은 항상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은 친일. 일본하고 친했어요. 일본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미국 언론 있죠. 언론. 신문. 언론은 한국하고 친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지난 그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오늘 파워포인트 64번. 네, 64번. 이거 보세요. 띄워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헐버트는 내한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고, 미안합니다. 잠깐 절 보여주시면은 그 한국에 1886년에 유경공원이라고 있었죠. 유경공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을 근대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은 항상 중국한테 뭐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한테 부탁하지 않고 미국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양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에서 세운 그러한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한테 교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교육으로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미국 정부가 보낸 교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헐버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벙커. 벙커는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옥에 있을 때 거기 뭐 책도 들여다주고 전도한 분이죠. 벙커 선교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길모어 선교사인데 이 3사람을 보냈는데 이 3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 출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금 수호 관계를 맺었잖아요.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언제 맺었나요? 청년 여러분. 언제? 1882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언더우드가 이거는 한국에 와서 선교하라는 신호탄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가 그걸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2년이나 있다가 들어가다니 이렇게 1882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1886년이잖아요. 유경공원 세울 때가. 그래서 이 한미수호조약 기독교 국가죠. 미국은. 그리고 서양의 나라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조약을 맺은 데가 어딘가 하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 국가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지금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무슨 국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요 50년, 1840년부터 1890년까지 이 50년 동안에 미국의 제조업이 몇 배가 성장을 했냐면 8배나 성장을 했어요. 8배.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힘을 갖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때 미국, 그러니까 82년이니까 바로 이 기간이잖아요.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약의 한국하고 수호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호 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서로 통상한다.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랑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미국에다가 대한민국이 아니지. 이땐 조선의 정부가 우리가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유경이 뭐예요? 영재를 육성한다 그런 얘기죠. 유경공원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교사들을 미국에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헐버트, 벙커, 길모아를 보냈는데 이 3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그러면 미국이 이 한국의 근대화가 어떤 정신으로 돼야 된다고 본 것입니까? 신학교 출신 교사들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 얘기죠. 한국의 근대화는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문명으로 한국이 근대화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이 교사들이 다 신학교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경공원이 이제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이때 교사로 왔던 이 3명은 다 이제 여기 한국에서 선교사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헐버트예요. 헐버트. 띄워주세요. 헐버트. 이게 1905년 11월 15일인데 날짜가.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11월 15일에 이제 헐버트가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헐버트를 통해서 고종이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면담이 거절이 돼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고종이 이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던 글이 무엇인가? 그 글의 내용입니다.
188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조약 관계에 있어 왔소. 한국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 정부와 그 국민의 친선 동정을 받아왔소. 미국의 대표자들은 항상 한국의 번영과 발전에 대해서 동정적이었소. 귀국에서 파견된 교사들도 이 백성의 정신의 고향을 위해서 숱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요. 여러분, 여기에 미국의 대표자들이 누굴까요? 미국 공사관이죠. 미국 공사관. 그렇지? 뭐 선교사들, 그리고 여기 밑에 귀국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선교사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미국의 이 주한, 한국에 있는 미국 공사가 바로 선교사 알렌입니다. 알렌. 근데 항상 한국의 번영과 발전에 대해서 동정적이었고, 선교사들도 이 백성의 정신의 고향을 위해서 숱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보여준 것과 똑같은 정도의 마음과 판단으로 이 문제, 우리 조선의 독립 상실을 다루어 주시기 바라오.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에, 이 조선의 위기에 전과 다름없이 베풀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 이런 고종의 편지를 가지고 헐버트 선교사가 이제 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헐버트 선교사죠? 선교사.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 선교사의 입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 편을 들고 선교사는 한국 편을 들고 그 예가 바로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 그래서 또 읽어보면 헐버트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을사늑약은 체결되고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 교회사 공부, 그 교재가 한국 기독교회사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의 일이었다. 헐버트의 대통령 면회는 거절되었다. 그리고 워싱턴은 때를 같이해서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의 폐쇄를 통지해 왔다. 한미 수호조약 제1조의 공신력은 바람과 같았다. 헐버트는 분노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헐버트의 말입니다. 헐버트가 쓴 책이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쇠망사입니다. 대한제국이 이제 망해갔다. 거기에 나오는 헐버트의 말입니다. 한미 간의 오랜 우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결국 이런 것이었나 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이것을 배신과 변절의 명백한 행위로 볼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인은 과거 30년간 미국의 성조기는 공의와 진실 때문에 서 있으며 아무 이기적 이해관계 없이 다만 정의 편에 서서 힘껏 뒤밀어 주겠노라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 우리가 먼저 저들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하고 이 미국 선교사에 대한 대일 자세가 서로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 한일 합병, 그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편을 이렇게 들고 나머지 여기 그 선교본부, 뉴욕에 있는 선교본부, 현지 선교부, 선교 스테이션, 그 다음에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렌은 어떻게 됐나 또 보겠습니다. 알렌. 네. 알렌의 해임입니다. 알렌의 해임. 알렌이 언제 해임이 됐나요? 가로 안에 보면 1905년 3월 29일자.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11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알렌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선생님의 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 정책, 한국 정책이 어땠나 그런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미국의 대한 정책은 불명료한 데가 많았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탓도 있었으나 도대체 동양 전문가가 없었다. 따라서 대한 정책은 실로 무관심으로 시종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무관심.
전문가가 없어. 그냥 무관심해.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영국, 러시아 및 중국, 일본의 갈등 사이에서 항상 철저한 중립을 표방하는 편법을 썼다. 항상 중립의 이치로 남아있고 무관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중립을 지켰더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나. 그런데 서럽게도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등을 기댈 만한 나라로 보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무관심 때문에 위협이 아닌 것을 우호의 대상으로서 열려진 공간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그리고 또 우리가 조약도 맺었으니까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정책은 무관심, 중립 이런 편법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나? 미국의 이른바 한국 무관심의 까닭은 넓게 세계사의 무대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위협이 된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남진하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의 남진하는 그런 계획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남진에 대해서 열강의 반응 패턴이 그것이다. 열강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영국이 이때 대영 제국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영국은 처음 중국과 교섭해서 그 남진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가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누구랑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영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싸운 데서 중국이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기대하지 않고 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그 기대를 어디에다 걸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신흥 일본에게 걸게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선교사 출신 미국 공사 알렌이고, 잘 보세요. 그래서 알렌은 1903년,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때가 1905년 11월이잖아. 2년 전이에요. 2년 전. 1903년 9월 30일 워싱턴에 찾아가서 이게 주한 미국 공사인데 워싱턴에 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 알렌이 미국의 친일 정책, 미국 정부는 지금 일본하고 친한 거죠. 그래서 이 친일 정책을 정면 면박해서 고함과 흥분이 오갔던 것이다.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알렌이 그 정도로 친한의 자세를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막 대든 거죠 지금. 그런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진출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진을 억제하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도가 뭔가?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는 친일 자세를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은 친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태도가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로해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하고 워싱턴, 미국 정부죠, 과의 관계는 아주 미묘해졌다. 1903년 벌써 2해 전입니다. 한국에는 한 250명의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이 선교사들이었어요. 250명 미국인들 중에서 반이 선교사들이었으니까 몇 명입니까? 125명. 많은 수가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은 명목상이 아니라 그냥 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 독립의 열렬한 챔피언들이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 독립의 열렬한 챔피언들. 그래서 워싱턴, 미국 정부는 이 미국의 극동 정책, 극동이 어디입니까? 극동 3국이 어디예요? 세 나라니까. 일본, 한국, 중국. 그치? 극동이지 여기가. 워싱턴은 미국의 극동 정책에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선교사의 위치를 자연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은 괴벽한 녀석들, 성질이 이상하다 이렇게 혹평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상공업 지대 출신의 인물들이 그 선교사들의 신분을 대표한다고 빈정대면서 모욕을 한 거죠. 선교사는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혹평을 한 것입니다. 신문 기자적인 시사광, 직업적인 사진사들, 아마추어적인 문화사학도에 저급한 교양을 갖춘 데 불과하며 대개 사치와 나태 속에서 살아간다고 비방하고 있었다. 여기 말을 잘 봐야 돼. 혹평, 빈정, 비방이지 실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선교사들을 굉장히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열렬하게 한국 독립을 외치는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일본하고 친한데 그런 얘기죠.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에 지금 편을 들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외치니까 이렇게 혹평도 하고 빈정도 되고 비방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 계신 선교사들 그 정도로 이 정부와 자세가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몰하고 있는, 이제 망해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의 친일 정책에 마지막까지 맞섰던 알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죠. 그리고 3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18년간을 총 21년간을 한국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1885년부터 1905년 그 해임되기까지 21년간 있었는데 3년은 선교사로, 광해원 세운 분이죠.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그 18년 동안은 미국 외교관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으로, 훌륭한 분이죠, 알렌. 그런데 이 알렌이 한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의 친일 정책에 마지막까지 맞섰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05년 3월 29일자로 공직에서 해직당하고 만다.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출처를 써놨는데, 미 공사 소환 국서 알죠? 국서 공문이죠. 소환 국서 진정 및 폐견 요청.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뭐 어렵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임 미 공사가 이 알렌을 소환한다라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은 자기가 해임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이 서류를 가지고 그 고종을 이제 폐견이 뭐예요? 폐하를 뵙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고종을 보기를 언제 요청했냐면 1905년 6월 2일에 이 신임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알렌은 모르고 있어서 자기가 해임된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부록으로 뭐야? 알렌 공사 사임장. 3월 29일자로 알렌은 해직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고, 이 신임 공사가 이런 서류를 갖고 와서야 이제 알렌이 자기가 해직된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거기 밑에 파란 글씨를 읽어보면, 서울에 있던 미국 선교사나 실업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렌을 위해 전보 전신 있죠? 전신으로 탄원서를 보냈는데 뭐 소용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음흉한 타프트 가츠라 메모는 그 넉 달 뒤인 7월 27일에 교환되고 있었다. 언더우드 2세는, 그래서 언더우드 2세 여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원한경이 한국 이름이잖아요. 이제 이 한자가 한성, 서울을 옛날에 한성이라고 그랬어요. 한성할 때 한자고, 경자는 경사할 때 경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원한경이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서울의 경사다. 너무 기쁜 거지. 그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자식을 얻은 기쁨이 어땠는지를 이 이름 속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1890년에 태어났고 1951년 6.25 전쟁 중에 한국의 부산에서 돌아가셨죠.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이 알렌의 해임을 보면서, 띄워주세요. 알렌의 해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알렌이 너무 한국의 이해관계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방법으로 해임되었던 것이라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임된지도 모르고 신임 공사가 그 사임장을 들고 오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 선교사였고, 그리고 공사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해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지정학이잖아요. 지정학. 그래서 항상 이쪽에 이제 뭐예요? 러시아가 있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고 이 세 나라, 이 세 나라의 문제고 미국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근데 미국은 여기에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미국 정부는 뭐예요? 이게 정부니까 국익을 생각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미 수호 조약을 맺었지만은 헐버트의 분노대로 그 수호 조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남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영국이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 중국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중국하고 손잡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대를 걸었다는 것입니까?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한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항상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또 1905년 이 을사늑약이 결국 어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맺어집니까? 러일 전쟁이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얘기한 그대로 앞으로 이 한국은 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자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 러시아의 남진을 지금 일본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하고 가깝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국의 편에 서서. 그래서 알렌은 그가 주한미국 공사인데 공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정부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 독립의 열렬한 챔피언. 너무나 한국의 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모욕적인 방법으로 해임이 되고 또 헐버트 선교사는 유경공원 교사로 왔다가 또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종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얼마나 이 한국에 고맙게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종이 믿을 만한 거죠, 선교사가. 그래서 이 선교사 편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결국에 이 헐버트 선교사를 면담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분노하면서 미국의 성조기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있노라라고 말을 했으면서 지금 한국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들을 버리는가 그런 지금 분노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뭔가 미국 정부하고 미국 선교사의 태도가 달랐다 그런 얘기가 달랐다. 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이 일제 하에서 여기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하고 이 미국 교회 있잖아요. NCC. 미국 교회가 친일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3.1운동 그때 얘기해. 3.1운동 그때. 그런데 미국 언론은 항상 친한의 입장을 가졌는데 이 3.1운동 이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피해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미국 교회 NCC에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막 자료를 다 보냈어요.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자료들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3월에 보냈는데 그 발간을 계속 미뤄요. 이 긴급한데 발간을 7월까지 미루면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정말 맞는지 잘 들으세요. 정말 맞는지를 이 미국 NCC에서
누구한테 점검을 받냐면은 일본 정보부한테.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피해 상황, 한국 교회의 피해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미국의 NCC, 미국의 교회 대표죠, NCC가 거기에다가 이거를 알려달라고 자료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발간하라. 그러는데 3월에 다 보냈는데 7월까지 계속 발간 안 하고 미루면서 7차례나 한국을 핍박한 일본 정부의 정보부한테 이 자료의 내용들이 과연 맞는가 7차례나 물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누구 편이에요? 일본 편이에요. 일본 편. 그 글이 바로 또 코리아 시츄에이션인데, 이런 요만한 두께 이제 빨간색 표지 책인데, 이 글을 저희 선생님께서 1966년에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연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보시면 1966년에 기독교 사상. 그런데 더욱이 또 놀라운 것은 그 서문 있잖아요. 이 책이 발간이 됐잖아요. 발간이 됐는데 그 서문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일본의 총리 대신이 그 서문을 쓴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 미국 NCC의 입장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친일적이었다. 지금 한국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자료집을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이렇게 일본 정보부한테 7차례나 검사를 받고 포기하고 또 이 책이 이제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발간하게 됐는데 그 서문을 누구가 서문을 썼나? 일본의 총리 대신. 이렇게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교회 친일의 입장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의 언론은 한국하고 아주 친했다. 한국 친한의 입장에서 있었다 그런 건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안 읽었지만 48번 아니지. 어디다가 제가 써놨죠? 큰 글자. 네, 큰 글자. 그렇지. 띄워주세요. 앨리스죠. 앨리스 기자. 앨리스 기자는 뉴욕 트리뷴하고 필라델피아 프레스 이 두 군데의 기자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본 거죠. 한국이 평양 대부흥을.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흉악한 계획이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이런 흉도가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성령을 받은 한국은 이제 못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을 타작할 만한 그런 힘, 기독교가 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언론은 철저하게 한국 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편이었다. 그리고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있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결국 일본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때 어떤 나라였냐면은 일단 서양입니다. 서양. 그러니까 서양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조그만 섬나라고 동양의 또 인종도 무엇입니까? 일본의 인종이 뭐예요? 황인종이지. 너무 쉬운 질문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황인종. 잘 들었어요. 동양의, 오케이? 조그만 섬나라, 일본, 황인종. 이 나라가 서양의 오랜 기독교 전통의 백인 국가 러시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건 완전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 기독교가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상을 가졌는데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세계에는 2개의 강국이 있습니다. 2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국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 메가더 있죠? 메가더 아시죠? 메가더의 아버지가 그때 타프트라는 사람하고 대통령 후보를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옵니다.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을 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1907년에 그 1월 달에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어떤 교회의 새벽기도를 봤는데 보세요. 거기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에 6,000명. 상상이 되십니까? 6,000명. 세계 교회가 이 일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메가더 아버지도 그때 대통령 선거를 다 포기하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목도를 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 분, 그 찬송가, 이때 지어진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헨리 반 다이크라는 분은 혹시 아시나요? 헨리 반 다이크.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 그런 책입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동화책이거든요. 네 번째 동방박사. 굉장히 기가 막힌 훌륭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The Other Wise Man. 그러니까 와이즈맨이 동방박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또 다른 동방박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화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반 다이크가 이때 한국에서 일어난 이 평양 대부흥, 그래서 아까 앨리스 기자가 말한 대로 지금 기독교가 한국을 완전히 한국의 섬유 조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탄성을 질렀을 때 이런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보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이에요. 한번 우리 볼까요? 13장 통일찬송가 13장. 새벽기도에 6,000명. 여러분 그 평양, 이 한국의 겨울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 아시죠? 그때 그 새벽기도에 6,000명이 모여 6,000명이.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가사 띄워줘 보세요. 이게 이제 헨리 반 다이크라는 분이 1907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서 완전히 무너진 이 기독교, 그게 다시 이제 한국에서 지금 다시 꽃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다시 이제 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의심 구름이 지금 거쳤다 그런 얘기. 이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심 구름이 거쳤다 그런 얘기예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또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또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다음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그래서 이 곡은 뭡니까?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죠. 그 곡에 맞춘 건데 이 가사를 보면 그때 이 한국에서 평양에서 이 몰락한 러일 전장에서 몰락한 이 세계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세계 교회가 환호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의심 구름 사라지고. 네, 이 찬송이 바로 이때 지어진 찬송입니다. 우리가 같이 부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아까 그 일본에 대한 분노, 거기에서 뭐죠?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승만의,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 거기 보면은 이때 이제 이승만이 1910년에 학위를 다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에 돌아와서 YMCA 운동에 종사를 하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뭐가 한창 유행이었습니까? 아니, 뭐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까? 100만인 구령운동.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어. 100만인 구령운동.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정신을 이어가지고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 1965년 전국 복음화 운동, 2021년 5천만 구령운동. 그렇죠? 그래서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100만인 구령운동의 100만인을 5천만으로 가사를 바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제가죠? 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조카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아멘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함 역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간절히 성령이시여 1907년에 이 한국에 떨어진 성령의 불,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에, 1907년에 한국 평양에 떨어진 이 성령, 세계 3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2021년에 이 한국을 강타하셔서,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들을 몰아들이셨듯이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5천만을 교회로 몰아들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면서 성령 세례를 이 대한민국에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 천만인 온 광화문 온 천만인 앱을 신고 국민혁명당 천만인 당원을 조직을 하고, 그렇죠? 세계기독청을 세우고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이 2021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강타하여 주셔서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다 몰아내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교회가 미국 정부하고 미국 교회 NCC가 친일이었다 그랬잖아요. 친일이었다. 근데 이제 청년 이승만이죠. 청년 이승만이 이제 그때 그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레너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 감리교회의 이제 감독을 이렇게 뭐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일본을 극찬을 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본한테 속아가지고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 말을 이제 했을 때 이승만이 이 레너드 박사의 그 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일을 펼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74번. 오늘 파워포인트 74번. 네. 여기 보시면 이승만 레너드 박사의 발언에 항의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이승만 자서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정식 교수님이 지으시고 미국 펜실베니아의 명예교수시죠. 이분이 쓰시고 권기붕 선생님께서 옮기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 시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정민 형제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 책을 빌려왔는데 청교도 신학원 문고인가요? 거기서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승만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에 293에서 294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레너드 박사의 발언에 항의하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 소제목이. 내가 오션 그로브를 이제 여기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내가 오션 그로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레너드 박사가 이 오션 그로브에 있는 대강당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결론은 영원 무궁토록 한국이 일본 치하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나는 그에게 항의하는 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역주 이 옮긴 분이 이제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올리버 박사는 이제 이승만을 굉장히 도왔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전기를 썼는데 올리버 박사의 이승만 전기에 의하면 오션 그로브에 있는 강당은 1만 2천 명의 청중을 수용하는 유명한 강당으로서 여기에서 기독교의 부흥 강연이나 이른바 문화 강연들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열리는 곳. 여기에서 이제 레너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너드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천 아드버케이트라는 잡지의 편집인인데 미국 감리교에서는 감독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감리교의 감독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뭐 이게 미국 교회죠 지금? NCC? 그렇죠? 레너드가 왜 이런 말을 이런 영원 무궁토록 한국이 일본 치하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을 왜 하게 됐나? 왜 하게 됐냐면 레너드는 바로 그때 복량 각국을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그 길에 한국에도 며칠 머무르면서 일본 관리들로부터 일본이 한국에서 그다음 얼마나 개혁을 잘하고 있는가를 듣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나미 채팅이 연결 해제되었대요. 우남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아주 잘하셨어. 우남이 이승만은 호잖아요. 우남이 오션 그로브의 바로 북쪽에 있는 에즈버리 파크 신문이죠. 신문 기자와 면담을 해서 한국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여 발표하였고 또 그 후에 뉴저지주의 제일 큰 도시이며 뉴욕시에 인접한 뉴요크의 모닝스타 신문에도 면담 기사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이 발표한 글의 요지가 뭔가? 첫째,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열강들은 그들의 동양에서의 이권에 손상이 있을까 두려워서 일본의 감정을 상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열강이 뭐예요?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가 동양에서 혹시 자기들의 이권을 잃을까봐 일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편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일본은 지금 극동 전체를 독점하고 있다. 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함으로써 마련된 평화는 영구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이 이승만이 이 레너드 박사의 발언에 항의해서 얘기한 그 발언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뭡니까? 그거 다시 띄워봐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굴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열강들은 동양에서 이권에 손상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일본의 감정을 상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일본은 극동 전체를 지금 독점하고 있다. 못되게 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일본의 얘기죠.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함으로써 마련된 평화는 영구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마지막은 일본 얘기인 동시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열강들이 지금 이 약자가 누굽니까? 조선이잖아요. 조선에게 지금 불공평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이렇게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조선에게 지금 불공평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어서 무슨 평화를 마련하고자 했다면 약자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해서 마련된 평화는 영원히 가지 못한다. 이런 4가지 내용을 이승만이, 이 레너드 박사, 한국은 일본의 치하에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글을 실은 이 레너드 박사에게 이승만이 항의를 하면서 실린 글의 요지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뛰어난 얘기 아닙니까? 응? 정확한 통찰이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뭡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레너드 박사가 지금 이렇게 동양 각국을 시찰을 하면서 일본 관리들의 말만은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을 얼마나 지금 잘 보호하고 잘해주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와서 지금 이런 한국은 일본의 관리하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세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더우드 1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1세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본이나 중국은 자세히 보고 한국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서 이 세 나라를 비교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언더우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첫인상.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와서 우릴 도우라가 그 부제목이 뭔가 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잖아요. 이게 제2장이 사회적으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첫 항목이 바로 한국의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언더우드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인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친해지지도 않았으면서 첫인상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종종 신뢰가 가지 않는다. 특히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공들이나 항구에서 외국으로 나갈 증기선에 하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여러분, 하역이 무슨 말이죠? 하역이 짐을 내리는 거예요. 짐을 내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인상, 그러니까 이 한국의 첫인상은 신뢰가 가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공들. 이게 왜냐하면 다 그때는 배를 통해서 오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사공들. 그 다음에 짐을 내리는 사람들, 하역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노무자들이죠, 노무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첫인상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첫인상은 뭐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첫인상만 보고 아주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사람들과 아주 친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첫인상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첫인상, 이 사공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짐을 실어 내리는 노역자들,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대한 태도하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에는 오래 머물면서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그들의 법정이나 공장, 학교 등등을 돌아다니면서도 한국에는 불과 몇 시간 동안만 항구에 정박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하여 배우고서는 어떻게 하나? 이 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지. 일본, 중국, 한국이지. 세 나라에 관해 자기들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 장황한 연설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첫인상 때문에 한국에 대해 심한 경멸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하고 중국에는 오래 머물면서 배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노력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뭐예요? 몇 시간 동안만 항구에 있으면서 배우고 나서는 이 세 나라를 비교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첫 인상 때문에 이 사공이나 그 노무자들한테 얻은 첫 인상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심한 경멸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언더우드 1세죠.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누구죠?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또 한국의 첫인상만 보고 한국을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일상생활, 그래서 한국인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런 얘기를 뭐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그런 자격이 있죠.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평가를 해야지. 첫인상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채팅이 드디어 다시 떴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첫인상을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첫인상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이 언더우드의 글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본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하역하는 사람하고 사공, 뱃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역하는 사람하고 뱃사람은 뭐예요? 가장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전방입니까? 후방입니까? 가장 전방이잖아요. 가장 전방. 이들이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겠습니까? 이 전방에 있는 사람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의 수준이 같은 것이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선진국입니까? 같은 것이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 서울이든지 아니면 어디 지방이든지 뭐 아주 그 후미진 시골이든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도로가 잘 닦이고 그런 얘기죠.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역하는 사람들, 뱃사공, 프론트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첫인상이 아주 안 좋게 남을 정도로 사람들이 형편이 없고, 그래서 한국을 진정으로 알려면은 이 후방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다 잘 지낸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면 이 한국은 지금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차이가 나면은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연도가 2009년인가요? 뭐 2010년인가요? 그 G7 정상회의가 그때 있었죠, 한번. 그때 중국이 뭐 한참 뭐 G2 어쩌고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막 하여튼 그런 못된 짓을 많이. 그래서 그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였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한테. 너희 나라부터 민주화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부터 민주화해라. 그럼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이렇게 공산당이라든지 일부만, 상위 몇 프로만, 극히 일부만 잘 살지 나머지 80~90%의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나라부터 민주화하라.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산다.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 요 사람들 그 잘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자기들이 G2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거를 뒷받침하는 선진국, 그러한 어떤 문화 수준이라든지 어떤 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토니 블레어 총리의 말이 바로 그런 거를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전방, 뱃사공, 하역하는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무슨 조선에 있는 그 양반들 뭐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 후진국이다, 그런 얘기죠. 뭐가, 중국도 마찬가지죠. 치투라고 그러지만은 너희 나라부터 민주화하라,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그 어디에,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동북아 교회사 협의회 학술대, 국제 학술대회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2009년이잖아요. 그때 뭐 중국이 대단히 뭐 자기들 취투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 때인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우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는 거의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그 정도의 인상이, 그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 옷도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 뭐 교통 신호등도 지키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야 될 만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그 블레어 총리가 너희 나라부터 민주화하라고. 지금도 뭐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말은, 선진국은 프론트나 레어, 후방이나 전방이나 후방이나 어디를 가든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수준이. 교양 있고 누구를 보든지. 한국 사람들 지금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양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뛰어난데, 이 정치, 딱 하나, 이 정치, 전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종입니다. 공복. 종이 되어서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국민을 들러볶고 괴롭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저는 요즘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옵니다. 의사가 물었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한 4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선진국입니까? 모든 분야가 고루. 이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살기 좋은 이 자유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의 잔당들을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고, 복음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세우실 때 맡기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도를 붙여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어디입니까?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럼 지금 북한에 이 김정은 주사파 정권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점거. 이들을 몰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안법을 폐지를 합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보안법을 폐지를 합니까? 누가 보안법 때문에 불편합니까? 이 폐지를 하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주인이 나서서 이 종들을 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이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뽑아놨으니까 일 잘하겠지, 아무런 감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를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이승만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이다라는 거죠. 종. 그래서 국민이 일을 맡겼는데 주인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주인이 나서서 혼도 내고 그 직분을 빼앗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고 있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위중한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질 당시의 지도. 네, 띄워주세요.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이게 온통 빨갛죠 지금? 거기에 38선 이남의 파란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정말 기적입니다. 이때 다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 이 자유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우리 건국의 4대 기둥, 그리고 우리의 이 자유헌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